학생부 종합전형을 갈 텐데 그렇지 않고 개념 원리를 잘 익힌 다음에 나는 역시 보기가 있는 문제를 읽는데 성적이 더 잘 나와. 나는 탐구하고 발표하는 거 별로 취미가 없어. 그러면 수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보기 있는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정시로 대학 가게 되죠. 수능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나는 논술 봐서 가야지. 논술도 내신을 반영하거나 수능체를 반영하니까 그 정도까지 해놓고 논술을 봐서 가야지. 그런데 문제는 논술은 경쟁률이 50대 1에서 좀 높으면 200대 1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술로 성공하는 확률은 참 적다. 그러니까 논술은 곁다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세 개의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이다 그런 얘기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8월이 되면 대기업에서 기본사항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입시와 하나 다르지 않아. 그 다음에 내년 5월 1일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입시안을 각 대학이 발표해. 우리 대학은 이런 전형으로 몇 명을 뽑겠다. 그러니까 지금 2학년 학생들이 대학 갈 때 각 대학별로 어떻게 가는지는 얼마 전에 나왔어요. 한 달도 안 됐어. 여러분은 1년 기다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연세대학교인데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지? 전형은 뭐지?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발표하는데 여태까지 고려대학교는 논술을 안 봤어. 근데 그 논술이 생겼어요. 고려대학교가 지금 2학년 학생들 때는 논술이 생긴다. 이런 게 처음 알려진 거죠. 연세대학교가 면접을 안 보고 수능체제를 강화했다. 이런 것도 2학년이 돼서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앞에 학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얘기들은 대학별로 구체적인 얘기는 내년이나 돼야지 안다. 1학년 때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입시는 대충 이런 거구나 라고 알면 된다는 얘기죠. 대학이 시행계획을 발표합니다. 그걸 시행계획이라고 그래. 그 대교에서 발표하는 거 기본상 대학은 시행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이 또 그 3학년이 되면 모집 요강을 또 내요. 수시는 5월, 정시는 9월에 가서 모집 요강이 또 따로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고 실기 봐야 되는 사람들은 실기 과목이 뭐예요? 뭐 이런 얘기들까지 다 포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는 게 어디 있다? 어딘가 규정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얘기는 초등등 교육법에 있는데 대학 입시는 대학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고등교육법에 있어요. 고등교육법에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대학이 어기지 못하겠죠. 시행계획의 2024년 시행계획을 보니까 2024년 시행계획이라는 게 금년 고3 학생들이 가는 시행계획인데요. 이게 수도권 대학만 얘기해보면 국가전형 20.5%, 종합전형 28.9%, 논술 7.1%, 실기 6.1%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 오면은 정시에서 수능으로 가는 비율이 33.1%인데 문제는 요 두 개 합치면 한 50% 되잖아요. 수능 전형 학생부 전형으로 한 50% 정도 뽑는데 학생부 전형으로 진학하는 사람은 재학생이 90%이고 그리고 종합전형으로 진학하는 수능 정시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졸업생의 70%다. 그러면 내가 재수하면 과연 성적이 들어가지고 정시로 잘 갈까? 그건 모르겠다. 수능 점수는요, 재학생보다 졸업생 평균이 10점이 높아요. 국어도 10점, 영어는 뭐 등급이니까. 국어도 10점, 수학도 10점, 탐구도 한 뭐 10점 가까이 높은데, 그런데 재수를 하면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고 원래 10점 높은 사람이거나 10점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응시를 해가지고 그 성적이 나와요. 재수해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지만 그건 성공한 사람 얘기만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거의 없다. 학생부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1순위다. 옆에 있는 학생들이 9월이 되면 원서 쓴다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름방학 때부터 막 난 어디 써야지 막 그러는데 나는 정시야, 나는 수능 잘 봐야 돼 하고 수능 공부에 매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옆에 있는 학생들이 원서 쓴다고 막 돌아다니거든. 대충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의 비율을 보면 교과 전형이 12.1%, 종합 전형이 33.6%, 그래서 결국 한 50% 정도 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점점 종합 전형의 비율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가고 싶은 대학은 종합 전형으로 40%를 뽑는다. 그리고 교과로 10%를 뽑아서 50%를 뽑는다. 내가 그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과 전형은 나는 이미 자신이 없는 것 같다. 그럼 종합 전형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전형들의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건 뭐냐는 얘기인데요. 이 수능 시즌이 되면 수능 공부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2020 몇 년 대입이에요? 2026년 대입, 그죠? 2026년 대입이라는 건 2026학년대가 되면 대학교 1학년이 된다는 뜻이야. 올해 3년, 2023년 1학년, 24년 2학년, 25년 3학년, 2026년이면 대학생이 되잖아.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는 해에 입시가 2026 대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2027,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이 대학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과 이미 대학에 간 학생들과 중학교 3학년까지는 대학 가는 방법이 거의 같다.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지 하는 것은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는 요체가 뭐냐면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최저를 낮춘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해가면서 내 학생부 성적을 적당하게 관리를 한다. 그게 핵심인 거죠. 학생부를 버리고 수능 공부하면 훨씬 더 좋으냐? 그건 아니더라. 왜냐하면 개념 원리를 알아야지 문제를 푸는데, 개념 원리를 모르고 문제만 풀면 좋은 성적을 받기는 어렵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안 봐서 모르죠? 운전면허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론과 실기가 있는데, 이론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 문제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다 한 번 풀어. 그걸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도로교통법을 배워야 되지만 도로교통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자동차의 구조를 배워야 되지만 배우는 게 아니야. 그냥 문제를 그냥 풀어. 그리고 그 문제 푼 거 가지고 가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답을 써서 맞추면 돼. 근데 수능 공부도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EBS 문제집과 수능과 관련된 문제집을 열심히 풀어가지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만 만든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개념 원리를 소홀히 하고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문제는 개념과 원리를 모르면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려워요. 문제가 어딨냐면 한 평균 3등급, 3.5등급 정도 맞잖아. 그러면 대학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렇게 공부해야 하면 대학 갈 데가 없다. 정시로는. 수능으로는 대학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념과 원리를, 교과 지식을 얘기하는 학교 공부를 어느 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에서 또 볼래요? 반복이란 말 왜 저렇게 많이 써놨을까요? 되게 수능 공부하는 사람들은 문제집을 계속해서 푼다. 근데 문제집을 계속해서 푸는 건 언제냐면 고3 때지. 1, 2학년 때도 문제집을 저렇게 많이 풀었어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과가 일단 진도가 나가면서 개념 원리를 배우게 될 때니까 개념 원리를 배운다가 첫 번째죠. 어떤 순간이 되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람 말이야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호기심과 지루함이 동시에 존재해요. 새로운 걸 보면 호기심이 가고, 그리고 그걸 반복하면 지루하거든. 뇌는 지루한 걸 싫어해요. 뇌는 호기심 조금, 지루한 것 많이 싫어해요. 지루한 게 싫어하니까 문제집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또 풀고 또 푸는 게 진짜 힘든 거야. 한 장소에서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지루하잖아. 여기도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얘기하면 덜 지루하거든. 나 혼자 얘기하면 지루하죠. 내 얘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지루할 텐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긴 사람이 나를 9시 앞으로 1시간이나 더 버텨야 되는데 어떡한 거야? 지루하죠. 선생님, 같은 장소에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장소를 바꾸는 게 좋아요? 장소를 바꾸는 게 좋아. 왜냐하면
너희 뇌가 같은 장소에 있으면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집에서 공부할 때 그러면 방에서 공부하고 식탁에 나와서 공부하고 거실에 나와서 공부하고 동생 방에서 공부하고 안방 가서 침대에 누워서 공부하고 그러면 공부가 잘 되나요? 아니야, 너무 산만해 그건. 그런 어떤 가치 판단의 중간 정도가 뭔가 있겠죠. 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지만 이게 내 뇌를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문제에 속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수능 공부는 정말 지루해요. 이 지루함을 어떻게 참고 넘기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지루함을 참고 넘긴 사람이 성공해. 지루하다고 문제를 안 풀면 수능 성적이 안 좋아. 수능 최저도 못 맞춰. 어떤 순간에 지루해야 돼. 엄마 아빠하고 내기해보세요. 부추를 큰 거를 2단을 사. 그래가지고 나는 문제를 풀고 아빠는 옆에서, 엄마 아빠는 옆에서 부추를 다듬어. 진짜 지루하거든. 김장 담글 때 마늘 팍 해놓고 마늘 까고 있어봐요. 정말 마늘 깐다. 왜 거리에 보면 할머니가 이렇게 나물판 만들어 놓고 나물 다듬고 있는 그런 것 보잖아요. 그걸 하루 종일 다듬고 있거든.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생존을 위해서 지루함도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능이라는 것이 나의 생존과 관련이 돼 있다면 이 지루함을 참을 수 있을까? 그 참을 수 있다가 관건이야.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말 있죠.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가 수능 문제 푸는 데는 해당이 되지만 탐구 활동을 하고 조사하러 다니고 설문조사하러 다니고 이런 건 엉덩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훨씬 덜 지루하죠.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일단 개념 원리 교과 지식을 알아야지만 되니까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고 꾸준히 공부를 해라. 선행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강남에 있는 학생들은 벌써 고3 때 비적분까지 배우고 있다는데 1학년 때 그거 해야 돼요? 아유, 학습 결손이 없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너네 방정식 알아? 방정식 문제 풀 수 있어? 모르면 거기 가서 복습을 하고 와야지. 이제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학습 결손을 메우고 앞으로 배울 것을 살짝 예습을 하는 정도에 그쳐라. 지금 걸 모르면서 너무 앞으로 나가면 앞에 있는 것도 설렁설렁하게 되는데 그게 피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상적인 지식은 수능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를 하고 앞으로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우영우 변호사가 나왔던 그 드라마 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봤어요? 뭐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요약한 거 조금 봤겠지, 그치? 근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로펌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서울법대 나온 사람도 있고 서울대 로스쿨 나와서 수석한 사람도 있고 등등 막 있잖아, 그죠? 그때 사건의 해결은 누가 해요? 우영우 변호사가 하죠. 판사도 이상하고 검사도 이상하고 로펌의 선배들도 다 이상한데 결국 문제는 우영우 변호사가 해결한다. 즉 개념과 원리를 잘 아는데 그것을 잘 적용하는 사람. 적용은 어떻게? 보기가 없는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탐구 문제를 혹은 문제를 설정해서 그 문제를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계획해서. 이게 관건입니다만 수능은 어쨌든 그 전 단계까지는 가야 돼요. 개념과 원리를 잘 안다까지는. 이 개념과 원리를 잘 아는데 이것을 가지고 문제풀이에 적용한다는 거죠. 보기가 있는 문제풀이에 적용한다는데 보기라는 게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엄청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놓거든. 그러니까 그게 왜 함정인지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탐구 보고서를 쓸 때는 내가 그냥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푸는 연습을 덜 해도 된다. 그런데 수능 최저가 기다리고 있다. 조금은 해야 된다. 수능 최저는요 대부분 킬러 문항이나 준킬러 문항 중에 일부는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1등급 맞아야 된다는 것과 다 맞아야 된다는 것, 국어를 1등급 맞아야 되는 것과 다 맞아야 되는 건 다르거든. 수학을 1등급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학을 1등급 맞으려면 3개 좀 틀려도 돼. 영어를 1등급 맞으려면 몇 개 틀리면 될까요? 90점 이상이 1등급이잖아. 그러면 3점짜리 문제 3개 틀리면 91점 맞죠?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94점은 맞을 거야. 2개 틀릴 수 있는 거죠.
쉬운 문제는 다 물론 다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2개 틀릴 만큼의 여유가 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수능의 등급이라는 건 다 맞지 않아도 되거든. 근데 정시의 수능으로 가려면 다 맞은 학생과 하나 틀린 학생의 점수 차이가 3점, 4점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맞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함정을 피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이전에 개념 권리를 잘 알자고요. 교과서 중심의 개념 권리를 잘 알아야 한다. 교과서를 버리지 마세요. 교과서를 두세요. 교과서의 개념 권리를 잘 보세요. 학교 설명은 교과서 중심으로 하는데 학원 가면 문제풀이 중심으로 합니다. 학교에서 수업할 때 잘 들으세요. 선행학습했다고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할 때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하고 눈 맞춰야 되잖아. 눈 맞추고 경청해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 눈 맞추고 경청하고 알면 안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모르면 질문하고 그러면 생활기록부도 좋아야죠. 시쳇말로 생활기록부 어떻게 관리해요? 선생님을 잘 바라보고 선생님을 존경하세요. 그럼 저절로 공부가 잘 돼. 근데 그 선생님 나랑 안 맞아. 어제도 내가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수다를 떠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은 그 선생님한테 나 죽도록 맞았어. 그런 얘기야. 우리 시대는 선생님한테 한 대씩 맞고 자라던 시대거든. 그러니까 뭐 만나기만 하면 선생님한테 맞은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딴청하고 말 되게 안 들었거든. 수업 시간에 딴 데 바라보고 있고 수업을 방해하고. 그러면 성적이 좋아질 수가 없는데 성적이 좋지 않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니까. 어떤 개념 원리는 어려워요. 어렵다. 물리나 화학의 개념 원리는 어렵다. 중학교 거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수학의 함수 배우려면 어렵다. 중학교 때 방정식 모르고 함수로 갈 수 없다. 그럼 복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차례를 보고 내용을 해석하라는 무슨 얘기냐면 수학사회과학의 교과서 차례는 바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개념들의 차례예요.